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하던 제 삶에 한 남자와 엮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듯 빠르고 어지럽게 달려온 기막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잔잔한 제 물가에 돌을 던진 남자는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20년 전 한 병원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정형외과에서 일한 지 3년차 되어가는 물리치료사였어요. 매일 환자들의 재활을 도우며 살아가던 저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에 매몰되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자였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당분간 물리치료를 요하던 고딩 남자애가 병원에 왔어요. 그 나이대의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그렇듯이 상당히 반항적인 태도에 거친 말투로 무장한 친구였죠. 그 당시는 그게 멋있어 보일 줄 몰라도 다 지나고 나면 바로 흑역사로 남아 이불킥한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하필이면 그 고딩한테 제가 담당 치료사로 배정이 되었어요.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차트에 다 써있잖아요. 아, 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유지목. 네, 유지목 환자분. 저는 담당 물리치료사 서남이라고 해요.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저와 재활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약하게 시작하겠지만 조금씩 강도를 높여갈 거예요. 아파도 조금만 잘 참고 견뎌주었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려고 하는 건데 왜 아픈 걸 견뎌야 하는 건데요? 그건 다쳐서 아픈 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짜증나게. 제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반항적으로 토를 달던 고딩머리를 몇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제 환자분이신걸. 전 속으로 저 건방진 녀석에게 세상 제일 아픈 재활치료를 경험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아파요. 네, 유지목 환자분, 이건 좀 아파요. 참으셔야 돼요. 아프다고요. 네, 유지목 환자분, 정상적으로 빨리 걸으시려면 이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웃기는 건 이 고딩은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또 계속 따라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말도 편하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는 어쩌다 난 거야? 오토바이 타다가요. 너도 부모님 속썩이는 애구나. 고딩이 오토바이를 타기는 왜 타? 오토바이 타는데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유지목 패기 보소. 어려서 좋겠다. 나 안 어리거든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근데 넌 왜 맨날 병원 혼자 와? 다리도 성치 않은데 보호자가 동행을 한 번도 안 하시네? 보호자 같은 거 없어요. 또 센 척은 내가 내 부모님이어도 오토바이 타다 이렇게 된 아들 병원 데리고 다니기 싫겠다. 너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지? 가출은 안 해? 다 해요, 다 해. 속 시원해요. 됐죠? 성질머리 하고는. 선생님도 성질 더러워 보이거든요. 남자친구도 없죠? 뭐라고? 이게 이제 좀 여러 번 봤다고 엄청 기어오르네. 고딩은 반년 넘게 저와 만나면서 제가 많이 편해졌는지 장난도 치고 약 올리기도 하면서 투닥거렸어요. 그러다 재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이었어요. 하루는 고딩이 병원에 꽃을 사온 거예요. 자, 이거 받아요. 웬 꽃이야? 나 주는 거야? 그럼 누구 주는 거겠어요? 진짜 내 거야? 갑자기 왜? 창피하니까 그냥 받아요. 20대 여자의 직감으로 그 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이 어린 것이 당시 고딩은 18살, 저는 26살, 무려 8살 차이가 났거든요. 누가 보면 영화 속 스토리같이 로맨틱하다고 하겠지만 막상 저는 웃기고 어이없었죠.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갓 발급받은 고딩이라뇨. 게다가 TV에는 장동건, 송승헌, 정우성 같은 남자들이 판을 치는데 여드름 바가지에 까까머리인 한참 어린 애기가
남자로 보일 리도 없었고요. 저는 고딩의 마음을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하루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진짜 바보 아니에요? 뭐? 열심히 치료해줘서 두 발로 멀쩡히 걸어다니게 해줬다니 나보고 바보라니. 이게? 아니, 왜 그렇게 몰라요? 제가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네가 나를? 야, 고딩,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26살이요. 너는? 18살이요. 그런데 그게 뭐여? 좋아하는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다, 아가야. 이제 다시 학교 가면 사고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나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요. 두고 봐요. 선생님도 나 좋아하게 될 거예요. 고딩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떵떵거리며 말하더군요. 그 고딩은 제가 병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제 얼굴을 보러 왔어요. 어느 날은 바카스를, 또 어느 날은 붕어빵을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지풀에 지가 지쳐서 그만하겠거니 했지만 고딩은 막무가내였어요. 하루는 불러 세워서 말했어요. 야, 고딩, 너같이 어리고 랄라리를 내가 왜 좋아하겠냐? 제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 건데요? 대학부터 가봐. 대학 가면 만나줄 거예요? 저는 거절할 변명거리를 찾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마음을 받아줄 것처럼 말했어요. 어차피 그런 날라리가 대학을 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딩은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퇴근 때 나를 찾아오던 놈이 공부해야 된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아오고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고 등등 제게 다 말해주고는 했어요. 금방 정리할 줄 알았던 고딩의 마음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저도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고딩에게 은근히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고딩은 재수까지 하며 기어이 대학 진학에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한 노력이 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할 변명도 없었고 사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도 고딩에게 그만큼 마음이 많이 커져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대학교에 가면 파릇파릇하고 예쁜 또래 여학생에게 분명히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굳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변 사람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어요.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웃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됐죠.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지무기는 예전 다친 일 때문에 군대까지 면제받고 26살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식품 품종 개량 관련 회사에 들어간 그는 첫 월급을 받는 날 제게 말했어요. 남이야,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어. 내 힘으로 번 첫 월급을 받는 날. 그래, 고생했어. 이제 진짜 사회인 됐네. 축하해. 남이야, 우리 같이 살자. 뭐? 같이 살자고? 첫 월급 받는 날 꼭 너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었어. 지금 결혼까지 하자는 말은 못해. 그런데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돈 더 모으면 결혼식 꼭 올려줄게. 그렇게 지무기는 26살, 저는 34살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하는 줄도 몰랐는데 8살이나 어리고 갓 취직한 남자와 동거를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처음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의 인정을 받겠다며 밤낮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몇 달 후 부모님은 우리 둘을 불러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지무가, 넌 어리고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왜 우리 남이한테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내 또래 여자를 만나는 게 좋지 않겠니? 전 18살 때부터 남이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다쳐서 남이한테 치료를 받은 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려서 못 믿어오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열렬히 남이 사랑해주고 지켜주겠습니다. 뭐? 그래,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30을 훌쩍 넘긴 딸년이 어린 남자랑 살든 늙은 남자랑 살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을 일은 아닌 것 같구나. 그래, 너희도 성인이니 너희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살려무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냈어요.
엄마 아빠는 지묵이 부모님 쪽에 허락도 받기를 원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지묵이네는 복잡한 가정사가 좀 있었거든요. 집에 계신 어머니는 지묵이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였어요. 지묵이는 친어머니 얼굴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물어보니 그냥 죽었다고만 했대요. 더 물어도 말해주지 않아 지묵이는 답답했지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대요. 새어머니는 지묵이를 매우 달가워하지 않아 했어요. 본인의 친자식도 아니고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동생이 더 귀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많은 구박과 차별에 시달린 지묵이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도 났던 거고요. 무관심한 아버지와 동생만 챙기는 새어머니 사이에서 컸을 지묵이를 생각하니 안타까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지묵아, 나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우리 집에? 알아. 나 반기시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도 노력은 해보고 싶어. 너희 부모님이잖아. 혹시 알아? 내가 예쁜 짓 하면 너까지 다시 예뻐해 주실지. 담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은 훨씬 심각해. 난 거의 투명인간같이 살았어. 나한테 이제 가족은 그냥 너만 있으면 돼. 자기네 집은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묵이를 어렵게 설득해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저는 그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 모르고요. 지묵이는 여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며 몇 번이나 부모님께 말을 했었지만 두 분 다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해 그냥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어요. 하루는 제가 다짜고짜 지묵이 집 근처로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서남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나? 제 연봉이요? 지묵이 아버지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고 신문만 뒤적이시고 새어머니랑 분은 통성명도 하기 전에 연봉부터 물어보셨어요. 너무 당황했지만 지묵이한테 사전에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들은 바가 있어 곧 대답을 이어갔어요. 지묵이랑 결혼할 거야? 네, 하고 싶습니다. 쟤같이 능력 없는 애 만난 거 보면 그쪽도 그렇게 능력 있는 편은 아닌가 보네. 나이도 훨씬 많다며. 지묵이가 노처녀 처리반 담당이야? 새어머니는 묘하게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했지만 첫 만남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 그냥 내내 대답만 했죠.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대신 뭐 해달란 소리는 하지 마. 우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알아서 둘이 잘 살아. 새어머니란 작자는 지묵이를 무시하는 말은 물론 저까지 깎아내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내쫓기듯 그 집에서 나왔어요. 더 황당한 건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눈길 한번 말 한마디 없던 그 아버지였고요. 뭐 이런 무례하고 막대먹은 집구석이 있나 싶었어요. 지묵이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너한테 이런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잘 됐어. 그래, 우리 둘이 아주 잘 살아보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무시한 거 후회하게 우리 아주 잘 살자 지묵아. 오기가 나더라고요. 이런 푸대접을 받다니. 그리고 지묵이가 몇십 년 동안 이런 집구석에서 살았다니.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묵이야 정말 잘 살고 싶어졌어요. 저희는 작지만 깨끗한 집을 구해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알콩달콩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지묵이와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미뤄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준비해둔 청첩장을 가지고 지묵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새어머니가 상견례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는 바람에 우리 결혼식에 지묵이 부모님을 하객으로 초대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는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괜찮다며 오히려 지묵이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번에 역시 연락 없이 도착한 저희를 보고 새어머니는
반가운 기색 없이 말했어요. 어머, 너희가 웬일이니? 하도 연락이 없어서 니네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다? 죄송해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참석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결혼식? 그런 거 할 돈은 그래도 있나 보구나. 7월 11일인데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7월 10일이라 안 되겠는데? 아, 바쁘세요? 그날 중수 상견례 있는 날이거든? 네? 도련님도 결혼하세요? 그래, 우리 중수가 변호사 돼서 잘 나가더니 똑같은 변호사 며느리를 물어오더구나. 얼마나 예쁘고 싹싹하던지 격 떨어지는 누구랑은 다르게. 지무기의 이복동생인 중수도련님은 어머니의 열렬한 교육열에 부응하듯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지무기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친부와 계모가 학비를 내주지 않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바쁘게 지냈는데 동생 중수한테는 온갖 고액 과외를 붙여가며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지무기는 도련님과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지만 시어머니가 지무기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는지 그 역시 툭 하면 형을 무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서로 살갑게 지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도련님 얼굴이라고는 사진에서 본 게 다일 정도니까요. 그런 도련님이 하필이면 우리 결혼식 날에 같은 변호사 여자친구네와 상견례를 잡았다니. 일부러 알고 같은 날로 잡은 건 아니겠지만 상견례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결혼식은 참석할 생각도 하지 않는 계모가 얄밉기 그지없더라고요. 7월 11일, 드디어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많은 하객들의 축하가 있었지만 지무기 부모님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계모는 그렇다 치고 친부까지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지무기는 제게 말했어요. 네가 내 부인이 되었으니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 기특하네. 그래서? 나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직접 품종 개량 사업을 하고 싶어. 뭐? 괜찮겠어?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하겠어. 물론 미래 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신 있어. 잘 해낼게. 그래서 너랑 더 잘 살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나도 네가 자신 있다면 믿어. 우리 남편이니까. 남편은 그동안 공부한 기술과 연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불안했지만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남편은 우리 형편에 맞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사업터를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때였어요. 서울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까지 알아보러 다녀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우 늦게 귀가한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올해 그를 봐온 저로서는 분명 심각하고 심란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확신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많이 힘들었지? 저녁은 먹은 거야? 맛있는 거 해놨는데. 남이야, 나 오늘 친엄마라는 사람을 만났어. 어? 친어머니는 돌아가셨다며? 그건 아버지가 잘못 알고 그렇게 말했던 거고 사실은 살아계셨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들려준 친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기구하게 짝이 없었어요. 남편의 친부는 결혼 전부터 술독에 빠져 살았었는데 남편을 갖는 바람에 친모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술주정, 폭언, 외도까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하며 친모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 같을 정도로 심했다더군요. 한 번은 친부가 많이 취해 친모가 많이 맞은 날, 친모는 남편을 데리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발견한 친부가 아이를 놓고 가지 않으면 둘 다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홀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후 몇 번이고 아들을 데려오려고 애썼지만 매번 실패하고 도망간 날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친모는 어쩔 수 없이 시골로 숨어들어 죽었다고 거짓 소식을 전했고 친부는 그 말을 믿고 고작 6살밖에 안 된 남편이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게 말해버린 거였죠. 친모의 사망 소식이 있은 지 2달도 안 돼서 지금의 새어머니와 가정을 꾸렸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더 얻었던 거예요. 새 가정만 보살핀 아버지와 계모는 둘째 아들과 달리 남편을 방치했고 남편은 그 무관심과 구박만 가득한 집에서 지옥같이 살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당신을 어떻게 찾으신 거야? 숨어 살면서도 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대.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친구들이랑 놀 때도 항상 멀리서 날 지켜봤었대. 심지어 내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재활치료 다녔던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어머 세상에, 일찍 좀 나타나시지. 아버지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엄마가 아니라 아들인 내가 잘못될 거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 존재를 꽁꽁 숨기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나를 볼모로 삼고 있었던 거지. 정말 너무하다. 그런데 엄마가 죽었다 하고 강원도에 가서 숨어 살면서 어떤 농장주에서 잡일을 해주면서 살았는데 엄마를 친딸같이 여기던 농장주 부부가 죽으면서 자식이 없어 그 많은 땅과 재산을 엄마한테 물려주고 가셨다는 거야. 뭐? 그게 진짜야? 나도 안 믿겼는데 엄마가 땅 문서까지 들고 와서 나한테 보여줬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행운이 함께 하셨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나만 괜찮다고 하면 흔쾌히 그 땅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더라고. 정말이야? 돈도 일절 받지 않고 말이야. 집에 가서 너랑 상의해보겠다고 했어. 그럼 우리 초기 자본금 중에 자리 알아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아끼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자리가 강원도야. 만약 거기서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떨어져 있든지 네가 일을 그만두고 함께 그쪽으로 가야 하니까 망설여지더라고.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우리 부부는 당분간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저까지 일을 그만두는 위험 부담을 안기는 겁이 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저 역시 강원도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성실한 남편은 아이와 저, 그리고 늦게 찾은 친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고 발전해 나갔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혼자 고생하신 남편의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그런 진짜 시어머니는 제 아이를 봐주시면서 저 역시 남편이 하는 일에 손을 보탤 수 있었어요.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편의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바로 앞 바다뷰가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고 우리 4식구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역신문에는 품종개량 사업에 성공한 젊고 패기 있는 사장에 대한 소식이 종종 나오고는 했어요. 남이야,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이야. 예쁜 딸 소혜도 낳아주고 옆에서 내조도 잘해주고 정말 고마워. 당신이 다 잘해서 그렇지 뭐. 어머니도 너무 감사해요. 널 어릴 때부터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꺼내오지 못한 죄책감이 항상 깊었단다. 큰 건 아니지만 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 정도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어 지무가. 그런 마음 갖지 마요. 난 한 번도 엄마 원망한 적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엄마랑 함께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남편의 새어머니였어요. 예, 지무기가 사업이 잘 돼간다며? 신문에 나왔다는데 그게 진짜냐?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시어머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너 아주 발칙한 애구나.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연락도 안 하니? 아는 사람이 지무기가 신문에 크게 나왔다며 보여주더라. 지무기가 사업을 시작한 것도 너네가 전부 지방으로 가버린 것도 어쩜 그렇게 한마디 없이 일을 저질렀니? 그동안 우릴 그렇게 속이니까 좋디? 속이다뇨. 그쪽도 저희랑 연 끊고 사셨잖아요. 뭐? 그쪽?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시부모한테 어디서 감히 그쪽이래. 남편 힘들게 자란 거 다 알아요. 남편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한테 시부모님이란 소리 듣기에 양심 좀 찔리지 않으세요? 걔가 뭘 힘들게 자라. 먹을 거 다 먹이고 입힐 거 다 입혀서 키웠는데 내가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지만 내 피부치같이 살들이 보살폈다. 은혜를 모르는 건 바로 지묵이 걔야. 이제야 그 그늘에서 벗어나 조금 살만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긴 누가 괴롭힌다 그래. 내가 조만간 찾아갈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어요. 여태껏 소식 끊고 지내던 그 집에서 남편의 성공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모의 전화 이후 그 집 식구들이 돌아가며 전화하는 통에 저희 부부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수님? 누구세요? 저 중수입니다. 지묵이 형 동생 중수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형 사업 얘기요. 사업이 커질수록 끼고 있는 변호사도 있어야 트러블이 났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죠.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변호사 찾을 정도로 급한 일이 없어서요. 심지어 어느 날은 말이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형님이요? 저 중수씨 안 사람이에요. 너무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한번 뵈야지 하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변호사라 워낙 바쁘잖아요. 여태껏 못 찾아뵈었네요. 아, 네. 우리가 한 식구인데 여태까지 얼굴 한번 못 본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말인데 찾아뵙고 드릴 말이 있어서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죄송하지만 얼굴도 못 본 동서 저는 없고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결혼한지도 몰랐던 남편의 이복동생, 그 와이프까지 가족을 운운하며 연락을 해오더군요. 성공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매몰차게 등 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덕을 볼심산이라뇨. 일부러 전화를 안 받기라도 하면 문자 폭탄을 보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 사업의 수직 상승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강원도에 저와 어머니 명의로 집과 상가를 얻기도 했고 그 이듬해에는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까지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우리 가족이 다시 서울로 이사가기를 희망했어요. 남이야, 그 서울 아파트 전세 놓지 말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 서울로 다시 가자고? 여기 일은 어떻게 하고? 밥 팀장한테 여기 공장 맡기고 나는 서울로 나가서 더 확장하고 싶어. 지난번 연락 온 회사에서도 서울에서 자리 잡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어. 괜찮겠어? 그럼 무모하게 하자는 건 아니야. 아직은 여기가 메인인 거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며 키워나갈까 해. 어머님은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모시고 가고 여기에 계시고 싶다고 하면 이 집에서 살면서 상가 월세 나오는 걸로 생활하시면 부족한 건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고민하시다가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겠다 싶으셨는지 함께 서울로 가기로 하셨어요. 제 딸은 할머니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어요. 또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사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썼고 저는 어머님과 딸의 서울 생활이 낯설지 않도록 온 신경을 썼어요. 드디어 지방집을 최종 정리하고 서울 아파트에 입성하는 날이었어요. 낮보다 밤에 48층의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은 미치도록 황홀하더군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이사 때문에 피곤하다시며 먼저 자리에 누우시고 남편과 맥주 한 잔씩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일 소희 학교 가서 잘할 수 있겠지? 서울 애들이 워낙 깍쟁이들이 많잖아. 시골에서 왔다고 놀리거나 그러진 않겠지? 걱정 마. 우리 소의 성격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그리고 내가 학교 쪽에 이미 손 써놨어. 그래? 잘했네. 역시 우리 마누라. 그때였어요. 인터폰이 울렸어요. 네, 4801호입니다. 경비실인데 밤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오셔서는 막무가내로 사모님 댁 문을 열어달라고 하셔서요. 유창호, 지나선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인터폰 너머로
남편의 친부와 계모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늦은 밤 경비실에서 난동 부리며 귀찮게 굴도록 둘 수는 없어서 집으로 올려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두 내외가 거칠게 들이밀며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세요? 세상에나,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서울에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을 사서 와놓고 감히 우릴 모른 척해? 우리가 왜 이사 온다고 알려야 되는데요? 지방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혔으면 됐잖아요.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러세요? 요지모,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이 애비를 없는 사람 취급해? 아버지도 지금까지 연락 없이 잘만 살고 계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아버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너 키워놓은 게 얼마인데 대가리에 피 좀 말랐다고 이제 부모를 내쳐? 양심 없으시네요. 부모라뇨. 어머머, 지묵이 얘 진짜 웃긴다. 아니다, 이게 다 남이 네가 얘를 조종한 거지? 그러게,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이 바로 서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그때부터네. 남이 너랑 만난다고 집에 오고부터 얘 지묵이가 우리를 본체 만취했으니까 딱 너야. 네가 다 시킨 거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시키고 조종했다고 그러세요? 그만 듣고 싶지 않으니까 두 분 다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나가긴 어딜 나가? 지묵이 너 키워준 값 지금이라도 받아야겠다. 뭐라고요? 키워준 값이요? 절 뭘 어떻게 키워줬는데요? 그래, 더 길게 말도 안 하마. 이 집 당장 넘겨라. 니네는 원래부터 이런 집에 어울리지도 않아. 동생 내가 잘 나가는 변호사 부부인데 아무렴 중수랑 중수처가 이 집에 더 걸맞지. 우리 줄 것도 없이 걔네한테 깨끗하게 넘기거라. 무슨 자격으로 집을 거기에 넘겨주라 말아 하는 건데요. 네가 이렇게 따지고 들 필요도 없어. 중수랑 처가 합법적으로 이 집 넘겨받을 거야. 그런 줄 알아? 남편의 친부와 계모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조건 집을 넘기라고 생떼를 쓰는 통에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 당신네들 소나기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슬프게 살았는지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운 듯 했어요. 게다가 난 얼굴도 본 적 없는 동선의 부부에게 우리 집을 넘기라뇨. 소란이 계속되었고 두 노인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에 발라당 들어 누웠어요. 내쫓을 수 있으면 내쫓아봐. 집 넘긴다고 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맞아. 지묵이 너 돈 많이 벌었잖아. 내가 뭐 딴 거 바라니? 이 집만 내놓으라니까.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어요.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주방침에서 얼른 소금을 찾아 두 노인네에게 뿌려대고야 말았거든요. 어머 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남편이 뭘 그렇게 당신네들한테 신세를 졌다고 이제 와서 이 난리예요. 남편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게 지낸 거 내가 다 알아요. 둘째 아들만 귀한 자식 취급하고 우리 남편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 없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생떼를 부리냔 말이에요. 얘가 미쳤나? 어디 감히 우리한테 소금을 뿌려? 몸싸움까지 날 듯 소란스럽던 그때였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거기엔 남편의 친어머니가 부들거리며 서 있었죠. 친부는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쳐다보더군요. 귀신이다! 뭐라고요? 귀신이라뇨? 당신도 저 여자가 보여? 보이다 마다요. 저 여자가 누군데요?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을 하고 친부와 계모를 쏘아보았어요. 저 역시 인자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 놀랐어요. 요창호, 당신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아들 집이나 뺏으려고? 당신 뭐야? 죽었잖아. 맞아. 죽었다가 당신을 저승에 끌고 가는 걸 까먹어서 다시 왔어. 뭐? 아니, 저 여자 누구냐니까요. 내가 지묵이 친모다 이 여편네야. 네가 내 금쪽 같은 새끼를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혔다고? 친모? 지묵이 친모는 죽었다고 했는데? 여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죽었다고 들었어. 죽은 당신이 도대체 여기 어떻게 있는 거냐고? 내 시신 확인했어? 뭐?
혹시나 당신이 올까봐 거짓으로 꾸며놓은 제삿집에 관련 서류 있으면 보내라고 꼴랑 전화 한 통 했다면서. 아무리 내가 싫고 미워서 날 때리고 욕보였어도 당신 아들을 낳고 산 여자인데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 지묵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남의 자식 대 아들 됐냐고. 그럼 당신 전 부인 안 죽었던 거야? 나도 몰라 이게 무슨 일인지. 시신은 확인 못했지만 죽었다고 그랬어. 잠깐만, 그럼 지묵이랑 남이 너 여태까지 우리 속이고 이 여자랑 같이 지냈던 거야? 어? 이 여자가 아니고 제 어머니예요. 당신이 아니라 정말 제 친어머니라고요. 우리가 누구랑 살든 당신들한테 말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세상에나 어이가 없어서 이게 웬 날벼락이야. 계모는 신발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전부인 죽었다고 해서 믿고 홀랑 결혼해 애까지 낳고 살았더니 멀쩡히 살아있지를 않나. 돈 많은 자식 새끼에 집 한 채 달라고 했더니 소금을 뿌려대지 않나. 아이고, 나는 억울하고 분통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신이 뭐가 억울해? 진짜 억울한 건 나라고. 이 인간한테 애까지 못 데리고 도망쳤던 그날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은 후배 파도 모자란다고. 아우, 중수아버지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당신 때문에 다 이 지경 났잖아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태까지 당신이랑 산 줄 아냐고요. 친모와 계모, 두 여자 사이에서 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더군요. 비참하게 짝이 없는 얼굴을 하고는 눈물까지 텀벙텀벙 흘리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데 이보다 더한 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분 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 가족은 여기 친어머니 집사람, 우리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다 남이에요. 어디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시길 바래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편의 말에 두 노인네는 터덜터덜 일어나 나가더군요. 계모는 완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발을 질질 끌며 나갔어요. 남이야, 많이 놀랬지?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래, 난 괜찮다. 저 인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단다. 애미가 좀 놀랐을 것 같구나.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랐을 뿐이에요. 이 집을 내놓으라뇨. 그러게나 말이다. 저 못된 심보 계속 갖고 살면 지옥에 가서도 벌 톡톡히 받을 거다. 우리는 다음날 집안의 홈캠 자료와 그동안의 엄청난 통화 녹음들을 경찰에게 증거물로 제출하며 스토킹 처벌법으로 그들을 신고했어요. 처벌 여부를 떠나 그만큼 우리는 그들을 남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 후로 다시는 두 노인과 동생 부부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올 수 없었겠죠. 남편이 비서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동선의 집안에서 이 일을 알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재혼한 부모까지는 그렇다 쳐도 전 부인이 자기 입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모질게 대한 친부 얘기를 듣고는 치를 떨었다고 해요.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은 게 수치스럽다며 동서를 이혼시키려고 했고, 동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서방님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와 오히려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예뻐라 했던 둘째 아들과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꼴이 된 거죠. 두 노인네도 그 일이 있고 나서 헤어졌는지 어쨌는지 동네에서는 친부만 가끔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오고 계모는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저희 진짜 시어머니는 서울과 본집을 왔다 갔다 하시며 도시와 농촌 라이프를 둘 다 즐기고 계시고 딸 소혜 역시 학교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K-팝 가수가 되겠다며 그렇게 열심히 춤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는 기적처럼 13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노산이라 너무 걱정되지만 남편같이 든든한 사람이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울 건 하나도 없네요. 남편의 사업도 이젠 안 부럽지 않을 만큼 잘 되고 있어서 남은 노후 애기 재롱이나 보면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그때 까까머리에 여드름 바가지 고딩이었잖아.
어떻게 감히 8살이나 많은 20대 직장인을 꼬실 생각을 했대?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네. 딱 보니까 나 아니면 남이 너 노처녀 될 관상이더라고. 어리지만 용감한 내가 구제해줬잖아. 평생 감사합니다, 연하 남편님 하면서 극진히 모시고 살아. 이게 나보다 어린 게.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 옛날 얘기를 하며 저를 놀리곤 해요. 그때는 저 어린 남자애와 함께하는 것이 막막한 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빛내주는 부부가 되었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요즘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빛나는 사람이 있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했어요. 이제 3개월쯤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여기 사연 채널에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은 즐겨 듣기만 한 청취자였지만 오늘은 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침을 많이 겪어서 어렵고 돈이 부족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히 용돈을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즉흥적으로 놀러 가거나 소위 말하는 지름신이 와서 왕창 지르거나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 못한 건 아니었고 저 나름대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익혀서 그다지 힘들지 않은 학창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도 못 사고 있으면 눈치 빠른 친구들이 제목까지 사서 선물해주곤 했거든요. 그게 고맙기도 하고 언젠가 갚고 싶기도 했어요. 저의 그러한 바람은 제가 대학교에 가면서 이루어졌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대학에 가도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학자금 대출 빚만 잔뜩 지고 평생 고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3년간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파고들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 늘 미안해 하셨죠. 우리 지선이 좋은 과외 선생님 한 번 못 붙여줬는데 이렇게 성적도 잘 나오고 알아서 열심히 하니 너무 고맙다. 너 닮아 그런지 지은이도 지할 일 스스로 잘하니 너무 기특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너희 결혼할 때만이라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저희가 괜찮다고 해도 엄마는 늘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붙고 나서 동생도 청소년 문학상 등을 타며 특기자 전형을 노려볼 수 있게 됐죠.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쯤부터 부모님 일이 잘 풀렸고 집안 사정도 점차로 나아지게 되었어요. 여러 대출들을 차근차근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동생 역시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저는 4학년이 됐을 때 저희 집은 드디어 엄마가 원하던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어요. 아빠는 저희 가족을 데리고 비싼 호텔 뷔페에 데려가셨어요. 이건 오랫동안 고생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야. 지선이 지은이 정말 고맙다. 니들이 별탈 없이 잘 커주고 공부까지 잘해서 아빠 엄마가 너희 딱 믿고서 일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알았지? 파이팅이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뷔페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시려는 듯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고 저희 집은 늦었을지 몰라도 자리를 잘 잡아갔어요. 저는 그동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대학 1년을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꾸 교수님이 제가 대학원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선이 너는 아무리 봐도 연구자 타입이란 말이야. 연구자 타입인 애들이 회사에 취직하고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내 말 한 번만 믿고 대학원 시험 봤으면 좋겠다. 떨어지면 그때는 내가 회사 소개시켜 줄게. 어때? 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붙잡으셔서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에게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대찬성하시더라고요. 아, 네가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데 뭘 망설여? 대학원에 가. 우리가 이제 너 뒷바라지 못할 형편도 아니고 공부할 수만 있으면 좋지. 뭘 그래? 무조건 가. 라는 엄마 말씀에 아빠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지선이 너 잘할 동안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번만큼은 엄마 아빠가 너 마음 편하게 공부하게 도와주마.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공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 나름대로 과외도 하고 카페 알바도 하며 용돈을 벌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여유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때는 공부하면서 주말에는 짧게 가까운 나라들 여행도 많이 가곤 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저는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를 알게 됐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저보다 나이는 3살 많은데 2학기 때부터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남편은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라 학교에 와서 얼마 안 돼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누구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학교에서도 보면 항상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하거나 밥 먹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 있지도 않은 강의를 빼먹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시험 볼 때 어려움을 겪게 됐죠. 시험 전날이 되니 선배는 학교 동아리실에서 밤을 새며 공부하다가 조교 방에 와서 커피며 휴지며 별걸 다 가져갔어요. 뭐 동아리실에는 물품이 남아난 게 없다나요? 좀 얄밉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어쩌겠어요. 나이도 저보다 많고 뒤늦게 다시 공부한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해달라는 걸 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서지선,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그냥 먹자는 거 아니고 내가 들이대는 건데 다 남친으로 괜찮지 않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머뭇대다가 아무래도 저를 놀리는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칼같이 잘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자기가 말한 것처럼 저한테 저녁 먹자, 영화 보자 하면서 들이댔어요. 그래도 제가 농담으로 받아들이자 자기 정말이라며 이러더군요. 그럼 같이 공부하자. 어때? 이래도 내가 장난 같아? 나 네 시간 안 뺏을게. 그냥 한번 사귀어나 보자는 거야. 하긴 그냥 만나보는 건 못할 것도 없었죠. 그래도 남편 첫인상이 그다지 성실하지 않고 좀 노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학교에서 저를 만나겠다고 늦게 집에 가는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남편이 진심이라고 느껴졌고 그럼 가볍게 만나보자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사귀게 되었고 제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여지를 줘서 그런지 남편은 저한테 더더욱 매달리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저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또다시 박사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서 남편과도 헤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느닷없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지선아, 우리 2년 동안 사귀면서 별로 싸우지도 않았고 나름 잘 지냈잖아.
우리 둘 다 그저 재미로 가볍게 만나기로 했던 게 이 정도까지 오면 이건 인연이야. 나 아직 대학원 한 학기 남긴 했는데 그래도 나 졸업하면 바로 들어갈 회사도 있어. 그러니까 결혼부터 하자. 아니, 대책도 없이 무조건 결혼부터 하자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우리 결혼 생각하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 누가 사귈 때 결혼 생각하고 만나? 만나다가 잘 맞는다 싶으면 결혼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게 짝 있을 때 하는 거라더라. 너도 나도 우리 서로한테 짝이잖아. 내 지금 미래 계획에 선배랑 결혼은 없는데? 그리고 결혼하면 아무래도 여자가 집안일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나는 공부나 일이 더 하고 싶지. 벌써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요즘 누가 집안일 여자 혼자 하냐? 다 남자랑 나눠서 하지. 내가 같이 할게. 진짜 많이 도와준다니까. 너 지금까지 내 모습 보고도 나 못 믿어? 내가 너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진짜 이렇게 내 마음 모르는 척 할 거야?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좋다고 하는 프로포즈는 앞으로도 못 들을 것 같은 마음도 들었죠. 그래도 저는 바로 결혼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남편이 마지막 학기 잘 마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박사과정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도 공부하는 걸 반대하지 말라고도 했죠. 남편은 바로 결혼 안 한다니 좀 섭섭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알았다고 하며 기다리겠다더군요. 저는 남편이 진심이 아니라면 얼마 안 가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고 저와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계속 만났고 정말 졸업 후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하는 미래에 진심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 결혼 약속을 했고 남편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이 졸업을 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여동생 3인 가족이었어요. 그 신우가 상견례 때 어찌나 얄미운 소리만 하든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오빠랑 같은 대학 같은 과라면서요? 공부 되게 잘했네. 근데 저희 오빠보다 잘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여자가 더 잘나면 같이 살 때 껄끄럽죠. 이거 뭐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고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남편이 자기보다 못해서 여러 가지로 눈치 보이고 남편도 열등감 느낀대요. 뭐 아무튼 그래도 둘 다 머리 좋으니 조카들은 공부 잘하겠네요. 언니는 결혼하고 그거 하나는 우리 집에 제대로 기여하겠어요. 듣기 불편한 말들이었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신우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한 것도 있었고요. 신우의 그런 말은 황당했지만 저랑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랑만 잘 지내면 되지 않겠냐 싶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신우가 저랑 얼마나 보고 살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있을 때였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공항을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저와 남편, 친구들, 그리고 신우와 신우 친구로 보이는 사람 몇 명이 배웅을 나왔어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 친구들하고 뭐라고 쏘군대더니 저를 전에 없이 아주 차갑게 보더라고요. 아무리 싸가지 없는 말을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저를 아주 경멸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곧 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나가야 했고 저는 신우가 찝찝했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곧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남편과 즐겁게 지내다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는 듯한 신우의 얼굴을 보니 바로 공항에서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은 후 신우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게 있는지요. 그러자 신우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 친구가 새언니 바로 알아보던데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요. 새언니가 2년 선배인데 완전 독종으로 소문나서 고1이었던 제 친구도 알 정도였다고요. 네? 독종이라뇨? 제가요?
고딩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게 새언니라면서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소문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언니 빼고는 다 알았나 보네요, 그럼. 집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1등만 하려고 독하게 살았다고요. 새언니 애들하고 놀러도 못 다니고 아이돌 팬질 한번 한 적 없다면서요. 근데 또 아이돌은 좋아했다며. 그래서 애들한테 아이돌 굿즈는 구걸하고 애들은 새언니 불쌍해서 나눠주고. 아, 구질구질해. 그래서 그런가? 새언니 얼굴에 고생이 있어. 사람이 찌들었다고. 근데 한참 해맑고 순수해야 할 고딩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는 그냥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고생이 찌든 거라고 해도 할 말은 없네요. 그리고 같은 학년도 아닌 2년 후배가 뭘 얼마나 할까요? 소문이라는 건 내는 사람 마음이고 말이 점점 변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를 준 적은 있어도 제가 그걸 먼저 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지난 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말 자꾸 놓는데 그것도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신우이가 무안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꽉 다물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나무라는 거였어요. 너야말로 다 지난 일이라면서 뭐 그렇게 정색을 해? 아니면 된 거 아니니? 우리 현장이가 들은 얘기한 걸 갖고 뭘 그렇게까지 말해? 그건 네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사람이 가족끼리 반말할 수도 있는 거지. 너처럼 예의만 차리다 어떻게 친해지니? 그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니 저를 잡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한치도 옆을 내주지 않더군요. 신우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자 의기양양해서 고소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맥주에 오징어 갖다 놓고 TV 화면으로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 시댁에 온 날부터 더 이상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아무 말 없이 저녁 먹은 걸 치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이러더군요. 근데 니네 친정 가게는 월 수익이 얼마나 되니? 뭐 빚 같은 건 없지? 네, 그런 건 없어요. 전에 대출 받았던 것들도 다 갚고 이제 순이익만 내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도 자가 맞아? 거기서 나가는 돈은 없는 거지? 이거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준섭이 뼈 빠지게 일해서 니네 친정 먹고 사는 거 건사하면서 살면 불쌍해서 안 되잖아. 저는 아직 남편이 취직도 안 했고 지금은 내 돈으로 먹고 산다고 말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저는 남편 직장이 구해지기 전까지 교수님 연구 도와드리면서 월급을 받기로 했거든요. 또 친정 부모님이 안정될 때까지 쓰라고 제 앞으로 주신 돈도 있었고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장인 장모님 가게 잘 되고 있어. 그 치킨집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먹으러 오고 가게 간판 달고 분점으로 하게 해달라고 상담 오는 사람들도 많아. 조만간 2호점 생길 것 같던데.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 자가이고 빚도 없는데 첫날부터 왜 그래? 그건 아니지. 첫날이니까 할 말은 오늘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오늘 안 한다고 다른 날 안 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난 준섭이 네가 처가에 매여서 사는 거 싫다. 그 말에 저 또한 기분이 안 좋아서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싸늘한 분위기로 시댁 방문을 마쳤고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사람 무시하지를 않나.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오빠 어떻게 할까봐 미리 벽을 치지 않나. 앞으로 네가 잘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너나 처가에 대해 오해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닦아고 가는 게 깔끔하긴 하잖아. 다른 말은 다 그렇다 치고 저보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게 참 말이 이상하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불안하게 시작된 신혼생활은 완전 끔찍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과는 다르게 180도 태도가 싹 변해버렸어요.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거리낌 없이 연락을 해서는 저를 집으로 불러다가 별걸 다 시켰어요. 집 청소나 빨래, 설거지 이런 건 기본이고 하다못해
세탁소에 옷 맡긴 것까지 저더러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몇 번 SOS를 쳐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를 아무 때나 부르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곧 남편은 불평을 하더군요. 그 정도는 네가 엄마랑 잘 이야기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번번이 나더러 너 집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해? 네가 유치원생이야? 애도 아니고 지 할 일 하나를 못해. 아니, 너 헛똑똑이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것 빼고는 영 지압가림을 못하네. 그런 말이 왜 나와? 왜 사람 인신공격을 하는데? 오빠가 결혼해도 집안일 같이 하자고 했잖아. 나 도와준다고 했고.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저 못 갑니다 하는 소리가 쉽겠어?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 도와준다는 거지 엄마 일까지 도와준다는 말은 아니었지. 그리고 뭐 결혼한 지 얼마 되고 안 되고를 따져. 제발 네가 좀 알아서 해. 이러니 말 다 했죠. 저는 남편과 다투고 나면 항상 엄청 높은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신우는 전보다 더 저를 무시했고요. 새언니는 없이 자라서 그런가? 항상 꾀지재하다. 새언니는 명품을 해도 그게 명품으로 안 보이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내가 할 테니까 언니 지갑 놔줘요. 이러면서 제가 내주지 않아도 자기가 냅다 가져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보면서 애가 재빠르다면서 웃기만 했어요. 게다가 제가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신우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며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무슨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한다는데 그림 그리는 건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맨날 놀고 있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일을 할 때도 계속 옆에서 저희 친정 불평을 해댔어요. 아니, 암만 본인이 똑똑하고 석사 박사면 뭐하냐고. 어디 가서 치킨집 하는 사돈 뒀다고 하면 내 가오가 뭐가 되겠어. 그리고 치킨이나 튀겨서 그런지 진짜 혼수고 뭐고 어쩜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지. 참, 물건 하나를 봐도 안목이 없고 촌스러워서 내가 뭘 하고 다니지를 못하겠어. 시어머니가 그러고 나면 신우가 옆에서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어디서 기름내 나지 않아? 기름 쪘네. 새언니한테서 나는 거 아니야? 평생 거기서 살았을 테니 몸에 뱄지 뭐. 결혼하고 4개월. 저는 이미 지쳤고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와 여동생 탓은 절대 하지 않았고 저보고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라며 마구 몰아세웠어요.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고. 성격 원만하고 다른 사람 비위도 맞출 줄 알아야지. 이건 지만 잘났다고 목이 뻣뻣해가지고는. 야, 그럴 거면 영구고 뭐고 집어치워. 어디 취직이나 하란 말이야. 요즘은 다 맞벌인데 너만 박사 되겠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은 오빠가 취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래? 오빠가 그렇게 말하는 연구 때문에 그나마 내가 돈 벌어오잖아. 오빠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박사 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4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취직도 안 하고 어머니랑 아가씨가 무슨 기선제압 하라는 건지 사람 못 살게 구는데도 왜 다 내 탓이야? 이러려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야, 나도 결혼 전에는 네가 이 정도로 답답일 줄 몰랐지. 그리고 너 나 취직 못한 걸로 쪽을 주냐? 어? 사람 약점 잡고 괴롭히는 게 네 취미야? 사람 자꾸 괴롭히는 거 그거 오빠네 식구들이 나한테 하는 거지.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내가 오빠 취직 안 한다는 말도 못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와, 진짜 인간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줄 몰랐네. 정말 경악스럽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남편과 극으로 치달아 싸우는 일만 늘어갔고 저는 남편이 서운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들렀던 저는 엄마가 가벼운 화상을 입으신 걸 보고 집안일을 하려고 하룻밤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에서 자고 간다고 전화를 하자 화부터 내더군요. 아, 뭐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면 결혼 왜 했냐? 너 내가 아직 취직 안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서 연구실에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냐? 라더니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막말을 들을 일인가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도 있고 좀 이따 동생 지은이도 온다고 해서 속상함을 감추고 엄마 대신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지은이가 집에 오면서 케이크를 많이 사왔더라고요. 오늘 언니 집에 가는 줄 알고 형부랑 같이 먹으려고 샀지? 그럼 내가 잠깐 가서 전해주고 다시 오지 뭐. 아우, 뭘 왔다 갔다 해. 그냥 집에 가. 엄마 괜찮아. 아니야. 내일 병원 다시 갈 때까지 화상 입은 물에 손 닿으면 안 되잖아.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고 안에서는 무슨 고소한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안을 살짝 보니까 여자 신발 2켤레가 더 있는데 딱 봐도 시어머니랑 시누거였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거실에서 고기를 굽더군요. 술병도 잔뜩 있고 냄새나니까 여기저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다른 집에서 항이 들어온다고 들어가서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준서봐, 근데 새애기네 치킨집은 정말 괜찮은 거 맞니? 나는 아무리 봐도 미덥지가 않아서 말이야. 그거 정말 돈 되는 거 맞아? 오빠, 진짜 집안에 돈 있고 만만한 여자 잡는다고 애썼는데 아무래도 잘못 걸려든 것 같아. 전혀 돈 쓸 생각을 안 하잖아. 그 치킨집 자체가 잘 되는 건 맞아. 단골도 많고 맛집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장인이 좀처럼 사업 늘릴 생각을 안 해. 이제 2호점 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왜 그걸 프랜차이즈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진짜 없이 살아서 그런가 집도 깨제제하고 나한테도 뭐 하나 번드르르 하고 좋은 걸 사주지 않잖아. 라는 남편 말에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좀 알아들으라고 새애기한테 니네 친정 안목 없다. 쪽팔려서 니네가 준 혼수 못하고 다니겠다. 그래도 어떻게 돼 내가 꿈쩍도 안 하니? 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내 말이. 이래저래 답답하니 점점 더 꼴보기 싫기만 하고. 그래도 오빠는 새언니한테 잘해야 뭐 하나라도 받아먹고 헤어지지. 새언니 갈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오빠는 비위나 잘 맞춰. 그래, 내가 치킨집 하나라도 받아내고 결혼 청산한다 진짜. 아니, 그 집 쏠쏠한 알부자라고 들었는데 잘못 알았나? 진짜 돈을 안 쓴다니까. 나는 솔직히 장인이 나한테 외제차 하나는 사줄 줄 알았거든. 그 정도 재력은 있다고 들어서.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바로 쳐들어가서 그 인간들이 먹고 있는 고기판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저 인간들은 그것 역시 제 잘못으로 몰고 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사람 기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저는 울분을 꾹 누르며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정말 이를 너무 악물어서 턱이 다 아플 지경이었죠. 그만큼 저는 억울한 마음을 참느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갑자기 신우가 결혼할 남자 데려온다며 저보고 집에 와서 대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라더군요. 제가 이혼할지 말지 갈등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현정이랑 결혼할 남자인데 아무거나 준비할 수 있니? 너네 집 수준으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야채고 고기고 전부 백화점 가서 사와야 된다. 과일도 그래. 어디서 싸게 사겠다고 시덥지 않은 거 사오면 당장 내다 버릴 줄 알아. 어머니, 그럼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백화점에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주문하세요. 요즘 다 배송받는 시대인데 누가 그런 걸 일일이 직접 가서 사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네가 핸드폰으로 시켜. 누구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난 이 시어머니야. 네, 그럼 시어머니니까 제 돈 안 쓰게 하실 거죠? 웃 어른이잖아요. 저한테 돈 송금하시면 제가 배달 주문할게요. 안 그래도 오빠가 취직 안 하고 있어서 생활비 전부 제가 대느라 남는 돈이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하고 시누이 양쪽에서 저한테 문자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못돼 먹었다나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못돼 먹었으니까 내 돈으로 신우 결혼할 사람 장까지는 못 봐. 그렇게 아가씨한테 잘해주고 싶으면 오빠 돈으로 해. 어디서 돈을 꾸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아주 꼬리를 내리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선아, 우리 지선이 오빠한테 뭐 섭섭해? 요즘 지선이 많이 삐쳤는데 오빠가 그냥 넘어갔네. 이번에는 내가 돈 낼게. 아무튼 그날 음식 준비는 잘 부탁해. 저는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혹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 검은 속내를 다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보낸 돈만큼만 딱 시댁에 배달 주문을 시켰고 신우 남편감이 온다는 날 늦도록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르고 달랜 다음에야 겨우 갔죠. 남편은 친구 만날 일이 있다며 저녁에 시댁에 온다고 했고 저만 먼저 도착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 한 명을 불러서 음식을 하며 이러더라고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 음식을 며느리 시키면 치킨집 안주처럼 내갈 것 같더라고. 게다가 아침부터 불러도 오지도 않아. 걔가 요새 왜 그리 뻗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랑 같이 만들려고 불렀지. 아니 그래도 그 치킨집 아주 알부자라며. 그래서 좋아했잖아. 모르겠어. 뭐 인기는 많은가 본데 영 사업수완이 없나 봐. 아휴 우리 준섭이가 어쩌다 그런 애를 만났는지 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시어머니 친구는 저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어쩌다 저를 만났냐고요? 그건 제가 할 소리죠.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였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우 닭이나 튀기던 그 인격 어디 안 가네. 어디서 싸가지 없게 어른들 있는데 큰 소리야.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높여?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지.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어머 쟤 미쳤나 봐 라며 악을 썼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장을 열고 저희 부모님이 해준 밍크코트에 밍크 모자 그리고 명품 백을 커다란 쇼핑백에 챙겨서 나왔어요. 물론 백 안에 있는 시어머니 물건들은 바닥에 쏟아버렸죠. 치킨이나 튀기는 사람들 해주는 거 못하고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니 이거 제가 도로 가져갑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고 시댁을 나왔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인간들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짐을 다 챙겨 택시를 부르고 집을 나서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시어머니, 신우이까지 집으로 들이닥치더군요. 신우는 다짜고짜 제 뺨을 갈기더니 악을 썼어요. 야, 너 내 목걸이 귀걸이 세트 내놔. 네가 엄마 코트랑 모자랑 가방 가져가는 척하면서 내가 받은 선물 가져갔잖아. 저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 안방에만 갔지 아가씨 방 근처도 안 갔어요. 어머니도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말도 안 되는 악을 쓰더라고요. 너밖에 이런 짓 할 사람이 없어. 너밖에.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그럼 우리가 조용히 해결할게. 해결하고 말고 할 거 없고요. 아가씨가 잃어버린 건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나갈 거니까 좀 비켜요. 그런데 남편이 다짜고짜 제 캐리어를 빼앗더니 바닥에 놓고 다 풀어헤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당장 그만둬. 나 가만 안 있어. 너야말로 미쳤어. 오늘 같은 날 이게 뭐야? 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현장이 목걸이랑 귀걸이 그거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거 네가 가져서 뭐하게. 그리고 네가 이러고 나가면 우리가 무서울 줄 알아? 야 어디 봐. 보라고. 나한테 니네 그 잘난 목걸이랑 귀걸이 있나 보라고. 라며 남편 얼굴로 제 옷가지며 화장품을 막 집어 던졌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물건을 샅샅이 뒤졌지만 목걸이 귀걸이 세트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열이 받아서 다시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신우가 이러더라고요. 오빠 어쩌다 이런 년한테 물린 거야. 그러게 좀 더 잘 알아보고 결혼하랬잖아. 그러게나 말이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험한 꼴까지 봐야 되니? 아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데 이렇게 싹수가 노란이 짐이나 싸고 있지. 저는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짐을 들고 나와버렸어요. 택시에 짐을 싣고 있는데 남편이 쫓아 나오더라고요. 너 이거 무슨 뜻이야? 가족끼리 다툰 거 가지고 집을 나가? 네가 그러고도 결혼한 여자야? 야, 너 솔직히 말해. 나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만만하고 우리 집에 받아 처먹을 거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잖아. 내가 그걸 알고도 왜 너랑 살아야 돼? 무슨 소리야.
아무튼 넌 그 성격 좀 고쳐야 돼. 이제 반년도 못 살아놓고 이게 뭔 난리야? 진짜 돈내 창피해 죽겠어. 네가 창피해 죽을 것 같으면 난 벌써 죽었다 이 자식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정리를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도 동생도 아무도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순순히 그러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름쯤 지나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심서방이 자꾸 아빠한테 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아니면 자기가 사모점을 내겠다 그랬었어.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동생이 상견례 때 무례하게 굴던 거며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딸 그러는 걸 적극적으로 혼내지 않던 게 떠올라서 혹시 심서방한테 딴 속셈이 있나 싶어 거절을 했지. 그게 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잘했어. 내가 바보였지. 그런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어디 너만 하겠니?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그냥 나쁜 꿈 꿨다 치고 다 잊어버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동생도 다 저를 위로하고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였어요. 막상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진흙탕 싸움이 됐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길 것 같지 않으니 남편이 초조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다시 해보자고 하는 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학교까지 찾아와서 막말을 하더군요. 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여기 한국이야. 네가 이혼나 딱지 달고 잘 살 것 같아? 우리 아들이니까 너 같은 거랑 결혼해 준 거야. 너 같은 치킨집 딸년이 어디서 멀쩡한 남자 만날 것 같아? 그러며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 손을 딱 잡아버렸어요. 왜 못 만나? 그 치킨집 있는 건물이 우리 아빠 건데 우리 아빠 건물주야. 니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건물주. 내가 학벌 좋고 돈 벌고 아빠 건물주인데 왜 내가 아줌마 아들보다 못난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줌마, 남 등쳐먹고 사는 인생이라 막대 먹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교양 좀 키우세요. 이런 데 와서 주접 떨지 말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리더니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놔두고 연구실로 들어와 버렸고 경비 아저씨들이 시어머니를 내보냈어요. 그날 저녁부터 남편이 쇼를 보여주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와서는 집에 가는 저를 붙잡고는 허리를 굽히고 비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지선아, 진짜 미안해. 알고 보니까 현정이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엄마 친구가 가져간 거 있지. 근데 무작정 너한테 뭐라고 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정말 잘할게. 내가 철이 없었다 정말. 남편 감으로 실격인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지선아, 내 맘 알지? 아주 잘 알지. 심준섭 더러운 심보 처절하게 맛봤지. 너 말이야 우리 아빠 건물주라는 소리 듣고 와서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남편감 실격인 걸 아는데 내가 왜 그런 널 구제해주냐? 웃기지 말고 넌 나한테 위자료 낼 준비나 하고 있어. 야,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뚝 끊는다고? 그건 아니잖아. 지선아, 현정이랑 엄마가 실수한 거 내가 다 사과할게. 실수는 내가 했지. 너라는 인간한테 넘어가서 결혼한 거. 이제 다시는 오지 마. 너 우리 집 앞에 못 오고 이렇게 중간에서 나 붙잡은 거 우리 아빠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 동네에 우리 아빠만 내 편인 줄 알아? 아저씨, 여기 이 자식이 저 붙잡고 괴롭혀요. 제가 아빠 친구분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자 덩치가 좋은 아빠 친구는 성큼성큼 다가왔고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건네줘야 했어요. 그 사이에 신우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한테 투자로 사기치려다가 걸려서 파혼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신우가 사고친 거 갚아주느라 집도 내놓았다고 해요. 남편은 그제서야 취직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다는데 교수님이 남편이 한 짓을 다 듣고는
이쪽 분야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셨다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난 후에도 남편은 취직을 못했고 결국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를 믿어주고 친정 식구들을 믿으니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걸 보고 성실한 사람은 결코 하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